쪽부터 가보죠. 이제 양도소득세네요. 양도소득세 여기 진도 이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진도가 나가면 이제 완전 끝나니까요. 양도소득세는 이걸로 완전 마무리하셔야 되고, 양도소득세에서 시험 문제가 한 5개 정도? 많이 나오면 6개 정도까지. 5개에서 6개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들은 제일 먼저 이제 양도소득세를 누가 내냐, 이것부터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야 돼요? 그러면 뭐 한 사람이 내야 돼요? 그래야 된가요? 그 팔았던 사람이 내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내는 게 아니에요. 양도한 사람이 내는 거예요. 근데 양도한 사람을 거주자일 때와 비거주자일 때로 이렇게 나눠보라는 이야기예요. 양도자가 거주자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 안 살고 있다? 살고 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물건을 팔아서 소득이 있어도 세금을 내야 되고,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외국에 있는 물건을 팔아서 소득이 생겨도 세금을 내야 되고, 국내 거 국외 거 다 내야 돼요. 근데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물건을 팔 수 있는 거 없는가요? 있어요. 그러면 외국에 사는 사람을 비거주자라고 그래요. 비거주자가 우리나라 물건을 팔았어도 세금은 안 낸다, 낸다? 그런데 외국에 있는 물건을 팔면 세금 낼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작년 시험은 여기를 냈어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는 우리나라에 몇 년 이상 주소를 두는 경우에만 세금 물리겠다. 5년 이상 우리나라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살았던 사람이 외국에 부동산을 팔면 세금 낸다. 그게 두 번째 줄 주의. 5년만 동그라미 딱 치시면 돼요. 5년이라는 시간, 우리나라에서 5년 넘게 살아야 돼요. 5년 넘게 살았던 사람이 외국에 부동산을 팔면 그때 우리나라에다 세금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비거주자는 우리나라에 살지 않는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물건을 팔면 우리나라에다 세금 안 낸다, 낸다? 우리나라에 내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특수한 경우에 납세 의무로 이제 가봐요. 특수한 경우에 납세 의무에서 이제 만약에 어떤 물건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동 소유 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세금은 누가 내야 돼요? 물어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내야 돼요. 그런가? 각자 내는 거예요. 각자 납세 의무를 지고 주의하세요. 각자 납세 의무를 지는데 거기에 각 거주자, 각자에다가 체크하세요. 각 거주자가 납세 의무를 지는데 이 사람들은 연대 납세 의무라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연대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이 지문이 올해 구급 공무원 학생들 지문에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라고 시험 문제 정답을 만든 적이 있어요. 연대 책임 없어요. 각자 세금을 내야 되고 연대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제 두 번째요. 누군가가 세금 안 내고 죽어버렸어요. 세금이 너무 많아요. 나 세금 때문에 못 살겠어요 하고 죽어버리면, 그러면 정부가 그래 가셨으니까 세금 안 받겠다, 받겠다. 누구에게 받는다? 상속인에게 받아버리네요. 그럼 상속인에게 받는데 주의할 것은 사망자의 소득과 상속인의 소득을 하나로 합쳐서 과세한다, 나눠서 과세한다? 구분하여. 사망자 건 사망자 것대로 따로, 내 것은 내 것대로 따로 구분하여 세금을 계산하겠습니다. 이제 신탁재산, 누군가에게 맡겨놓은 재산에서 이득이 생기면 여기서는 수익자가 정해졌으면, 수익자가 있으면 누구에게? 수익자에게 물리는 거고, 만약에 수익자가 따로 지정이 안 됐으면 위탁자, 원래 주인 위탁자가 세금을 내는 거예요. 수익자가 있으면 수익자, 없으면 위탁자. 대신에 여기서 수익자 가져가 놓고 신탁재산의 소득을 챙겨가 놓고 세금 안 내고 사망해버렸네. 세금 안 내고 사망하면 그때는 누구에게? 상속인에게 세금이 이렇게 승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승계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잡았으면 바로 밑에 증여 후 양도 부인 이월과세, 여기가 작년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여기가 작년 시험에 나왔어요. 여기서는 뭘 봐야 되냐, 이 지문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럼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는 이야기는 증여를 했는데 증여를 인정받았다, 부인당했다? 부인당해버렸네요. 증여를 부인당했으니까, 증여를 부인을 당했으니까 이제는 증여하고 판 걸로 봐라, 내가 직접 판 걸로 봐라. 내가 직접 팔았으니까 납세 의무자는 증여자가 납세 의무를 지고, 여기서 주의하세요. 증여자가 납세 의무를 지고 수증자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연대 납세 의무가 존재합니다. 왜 연대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 증여를 부인했다는 이야기는 이 행위 자체가, 증여를 통해서 나중에 양도하는 자체가 좋은 행위다, 안 좋은 행위다? 안 좋은 행위다. 그래서 부정한 행위로 본다. 부정한 행위로 봐가지고 증여를 부인하겠습니다, 이렇게 갔던 거예요. 그다음에 2월 과세라는 지문이 나오면, 2월 과세는 누구와 누구를 통해서 증여 관계가 있으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간에 증여 후 5년 안에 거래하는 게 나오면, 2월 과세,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간 거래가 나오면 무조건 증여를 부인한다, 인정한다? 증여를 인정하겠습니다. 그럼 증여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 증여를 인정했으니까 세금은 누가 내야 돼요? 수증자를 납세 의무자로 합니다. 그럼 여기서 주의할 거, 그럼 증여자는 연대 책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 경우는 연대 책임 없습니다. 연대 납세 의무는 없습니다. 특수한 경우 이렇게 딱 잡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특수한 경우까지 합쳐서 여기서 그 1번 납세 의무자에서 한 문제만 나와주면 한 문제는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이쪽은.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여기까지 잡아놓으시고, 이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물로 가보죠. 이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법에서 열거가 되어 있는 것만 세금을 물리는 거예요. 열거된 것만 물리는데, 먼저 이제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 임차권인데 앞에가 뭐 돼 있는가 보세요. 등기된. 이거 지금 질문이 저 밴드에 보니까, 제 이제 개인 밴드에 보니까 방금 쉬는 시간에 이걸 질문하셨더라고요. 부동산 임차권에 대해서는 등기가 되어야만 양도소득세를 물린다는데, 그러면 등기 안 하고 양도하면 세금을 안 내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왜 등기를 해야만 돼요? 이러더라고요. 안 하면, 등기 안 하고 팔면 세금 안 물리겠는가? 뭔 세금 물리겠는가? 세금 물려요. 등기 안 하고 팔면 종합소득세 물려버려요. 양도소득세,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소득세를 물리고, 그런데 외국에 있는 부동산 임차권은 꼭 등기야만 대상이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작년 시험은 여기가 국외, 외국계 나왔어요. 외국에 있는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작년에는 외국 것을 물어봤어요. 그럼 올해는 우리나라 걸 물어보니까 반드시 뭐 된 것만 대상이다. 등기된 것만. 등기되어 있는 것만. 등기된, 올해는 우리나라 국내 물건은 등기된 것만. 외국에 있는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된 것만 대상이다. 안 돼 있어도 대상이다. 안 돼 있어도 대상이 됐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아파트 당촌권,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채권,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요것들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근데 이제 올해 시험에 나오는 게, 이제 여기를 잘 봐야 돼요, 두 개를. 이제 요것도 질문하셨더라고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와 토지 건물과 함께, 토지 건물과 함께 움직이면
양도소득. 토지 건물과 함께 움직이는 이주권도 양도소득. 만약에 영업권을 단독으로 영업권만 따로 움직이면 기타소득. 이주권도 별도로 평가해서 움직이면 기타소득. 그래서 영업권이나 이주권이 함께 가는 게 아니라 단독으로 별도로 띄어서 움직이면 기타소득. 그럼 거기에 오른쪽 6번하고 7번을 보세요. 그 표 속에 영업권을 단독으로 이전했을 때는 기타소득이에요. 이주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했을 때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겠습니다. 올해는 기타소득이 별도로 움직이는가 또는 단독 분리해서 움직이는가, 이게 기타소득이에요.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올해는. 그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을 봐볼래요?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올해부터 신설돼서 들어온 거예요. 내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누군가에게 팔아 넘겨도 이것도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이제 과세 대상물은 시험에 나오면 한 줄 정도 예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한 문제가 나와준다고 하면 너무 좋은 거죠. 그럼 이제 지금부터 몇 가지를 이야기할 텐데 이게 양도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생각을 하세요. 첫 번째, 광어권을 팔아먹으면 양도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어권, 양식어권, 상표권, 특허권, 다 안 된다네. 그러면 이런 건 다 양도세 대상이 아니에요.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만 양도 대상이 된다. 잘했어요. 이제 그 정도만 하시면 이제 풀어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진짜로 풀 수 있겠네요. 연습해 볼게요. 지상권. 지상권을 빌려줬어. 누군가에게 빌려주면 무슨 소득? 사업소득. 공익사업이란 말이 나오면 이게 작년 시험 문제예요. 작년에 여기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영업권을 함께, 영업권이 토지 건물과 함께 움직이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분리해서 단독으로 움직였을 때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이주권도 함께 움직이면 양도소득, 별도로 평가해서 움직이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작년 시험이 여기 기타소득을 냈으니까 올해는 영업권하고 이주권에서 기타소득을 이걸 내게 돼 있어요. 근데 이번 전번 주 일주일 전에 학생들 시험에서 여기를 출제했어요. 영업권에서 함께 가면 양도, 단독으로 움직이면 기타소득, 요 지문을 출제했어요. 그럼 거기서 이걸 출제했으면 우리는 이쪽을 내겠죠. 이주권요. 작년부터 이주권이 신설돼서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이제 양도로 보는 거, 양도로 안 보는 거 이제 찾아보죠. 양도로 본다. 그러면 양도로 본다 그랬어요. 여기서 양도로 본다는 이야기는 양도라는 개념을 정확히 잡으셔야 돼요. 양도라는 개념부터 잡아내셔야 돼요. 그럼 양도라는 것은 무엇을 양도라고 그래요? 그러면 과세 대상이 되는 물건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물건을 사실상 이전하고, 실제로 이전하고 그 대가를 유상으로 받는 경우입니다. 대가를 유상으로 받아야 양도입니다. 그럼 사실상 이전이라는 것은 등기라는 게 전제 조건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등기하고 상관없이 대가 관계가 있으면 양도라고 한다, 이렇게 가요. 자, 가보죠. 이제 매매라는 것은 넘겨주고 대가를 받으니까 양도. 교환도 내 물건과 상대방의 물건을 서로 맞바꿨으니까 대가 관계에 있었으니까 양도. 현물 출자는 내 물건을 법인에게 넘기고 법인으로부터 무엇을 받으며 주식을 받으니까 양도. 대물 변제에서 대표적인 내용은 위자료. 위자료는 뭐가 같다? 매매하고 같으니까 위자료가 나와도 양도. 이제 부담부 증여. 앞에서 했죠. 부담부 증여는 채무를 인수하는 부분이 있으며, 인수는 대가 관계에 있다 없다? 인수가 아니면 없다. 그러면 부담부 증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물건을 넘겼다 안 넘겼다? 넘겼다. 넘겨주고 대가 관계에 있으면 양도, 없으면 양도가 아니다. 단 채무를 인수할 때 주의할 게,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 간 부담부 증여에서
배우자의 채무를 인수했을 때는 원칙은 대가관계가 있는 걸로 봐라, 없는 걸로 봐라? 없는 걸로 보고 대가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면 그때는 양도. 그럼 만약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채무를 인수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는 확실한 채무로 본다, 불확실한 채무로 본다? 확실한 채무로 본다. 그거는 1개월 전 시험에서, 지방직 시험에서 나왔던 시험 문제예요. 그게 이 부분을 출제했던 거예요. 공매나 경매나 수용이나 물납. 그러면 공매나 경매로 넘기고 공매 경매는 대가관계가 있으니까 양도. 수용도 양도, 물납도 양도. 물납도 양도예요. 내가 부동산을 넘기고 돈 대신에 부동산을 넘겼으니까 여기도 양도. 물납도 양도 대상입니다. 그런데 거기 3번 밑에 주의사항을 봐보세요. 주의사항 잘 보셔야 돼요. 본인 소유의 자산을, 내 물건을 공매나 경매로 내가 다시 재취득했다. 일반적인 공매나 경매는 양도로 본다, 양도가 아닌 걸로 본다? 양도로 본다. 양도로 보는데 단 내가 내 물건을 공매나 경매로 재취득했을 때는 그때는 양도가 아니에요. 그때는 양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가면 돼요. 이제 양도로 볼 수 없는 것 한번 찾아보죠. 무상의 이전이에요. 그럼 무상의 이전이라는 것은 넘겨주기는 넘겨주지만 대가관계가 없으니까 양도가 아니에요.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양도 담보를 많이 물어봐요. 양도 담보는 일반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간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니까 대가예요. 돈을 빌려 쓴 적은 있지만 아직은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양도가 아닙니다. 변제 충당이 되었어요. 그럼 변제 충당이 됐어요. 이 말은 소유권이 넘어가고 대가관계에 있으니까 양도. 여기를 조심하세요. 이거 요 지문 조심하셔야 돼요. 변제 충당이 되면 그때 가서 양도한 걸로 보겠습니다. 이제 환지 처분으로 지목과 지번이 변경이 됐어요. 땅의 이름과 땅의 번지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소유권이 움직인 적이 없다. 이름표만 바뀐 거지 새로 움직인 건 아니에요. 근데 보류지로 충당하는 것은 여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보류지로 충당하는 것은 내가 돈 대신에 땅으로 줬더라도 정부가 특별히 환지 작업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보류지로 충당하는 것은 양도가 아닌 걸로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정부가 정책 사업을 빨리 진행하려고 특별히 양도가 아닌 걸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요. 이제 공유물을, 여기서는 주의할 게 요 단어예요. 단순. 공유물을 단순히 분할했다는 것은 내가 소유권을 넘겼다, 내 것을 가져왔다. 내 것 가져오고 대가관계 없으니까 양도가 아닙니다. 근데 재산 분할도 똑같죠. 누구 걸 가져오는가요? 내 것. 내 것을 내가 가져오니까 양도가 아니다. 너 법정에서 무효 판결을 받아서 소송해서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갔으니까 팔은 것도 본다, 팔지 않았다고 본다. 팔지 않았다고 봐서 양도가 아닙니다. 법원에 판결을 받아서 신탁, 명의신탁,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돼 있는 것을 지금부터 내 이름으로 바꿀 때 누구한테서 허락을 받았으니까? 법원. 국가한테서 허락을 받았으니까 내 것을 내 앞으로 돌렸으니까 양도가 아닌 걸로 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네, 이제 5분 한번 봐보세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간 양도예요. 이제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라고만 나오기만 하면 제일 먼저 우리는 유상으로 잡아라, 증여로 잡아라. 증여로 잡고 대가관계가 있으면 유상, 양도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여기는. 그다음 이제 양도 및 취득 시기. 양도 시기하고 취득 시기에서는 언제 소유권을, 내가 내 물건의 소유권을 언제부터 주장을 할 것인가. 이제 소유권 주장 날짜로 가보죠. 물건을 팔아먹었다 하면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내 물건을 팔았을 때 이 물건의 소유권을 언제 넘겨줄 것인가를 봤더니 사실상 대금 청산일에 소유권이 움직이는 걸로 보겠습니다.
사실상 대금 청산일로 가고 계약서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할 게 요 대금 속에 가로에 들어있어요. 이 대금 속에 양수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가 있으며 양도소득세를 포함해서 판단해라, 제외하고 판단해라. 제외하고 판단하겠습니다. 또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았을 때는 등기 접수일로 가면 돼요. 네, 대금 청산 전에 요 앞에 것하고 등기하고 비교했네요. 전에 등기가 됐으니까 등기가 빠르다, 대금 청산이 빠르다. 등기가 빨랐네요. 그래서 등기 접수일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돼요. 네, 장기 할부 조건이 나오면 몇 개를 생각해라. 무조건 3개만 생각해요. 3개. 3개 중에 빠른 날. 이거 3개 암기 안 해도 돼요. 셋 중에 빠른 날. 이 정도 알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건설한 건축물에서 허가를 받았을 때와 안 받았을 때, 취득세하고 똑같이 생각하세요.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사용 승인서 교부했다. 정부가 교부했다. 내줬다. 근데 허가를 안 받았으면 사실상 사용일. 실제로 사용하는 날, 이날 내 것으로 보겠다. 이렇게 가면 돼요. 완성이나 확정되지 않는 미완성, 아직 완성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 잔금을 먼저 줘버렸네요. 미완성인 상태에서 잔금을 먼저 지급해버리면 그때는 나중에 완성된 날, 완성이 됐을 때를 그때 소유권 이전 날짜로 잡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환지 처분으로 지목과 지번이 변경이 됐어요. 땅의 이름만 바뀌었으니까 이 땅이 새로운 땅이다, 옛날 땅 그대로다. 옛날 땅. 그래서 옛날 땅이니까 환지 전 토지 취득일로 갑니다. 그런데 환지를 하면서 면적이 증가되거나 면적이 감소된 것은 요거는 옛날 그 땅이다, 새로운 땅이다. 새로운 땅이네요. 새로운 땅이니까 환지가 있었다는 것을 환지 처분 공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공고 고시가 나오면 무조건 다음 날, 공고일에 다음 날, 고시한 날에 다음 날. 요 다음 날에 빠지면 틀리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공고한 날에 다음 날 이렇게 가면 돼요. 이제 장기 점유. 요 세법에서는 이제 장기간 점유에 따르면 민법은 등기한 날이지만 세법은 점유를 개시한 날. 법정에서 무효 판결을 받아서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 버렸네요. 원위치가 됐으니까 취득 날짜도 원위치. 당초 취득일로 원래대로 되돌아가 버리겠습니다. 취득 시기 의제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1985년 1월 1일, 주식은 1986년 1월 1일을 의제 취득일로 잡아요. 이런 날짜 같은 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네, 토지거래 허가 대상, 이게 엄청 중요해요.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되는 토지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면 소유권이 움직일 때는 허가가 떨어져야 움직이는가요? 아니면 돈만 주면 움직여야 하는가? 돈 주면.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대상의 토지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는 걸, 요게 거의 많은 분이 허가일로 착각을 해버려요. 허가일이 아니에요. 허가 대상의 토지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는 거. 나중에 세금을 신고할 때는 뭐 떨어지면 그때 가서 신고해라. 그렇죠. 세금 신고가 허가일이 기준이 되는 거지. 소유권이 움직이는 것은 대금을 청산한 날 소유권이 움직이겠습니다. 그럼 수용도 3개 중에 빠른 날인데 수용이 나오면 반드시 뭐 하나를 잡아놔라. 수용 개시일이라는 걸 내야 돼요. 수용 개시일을 잡아 넣어가지고 그중에서 제일 빠른 날로 잡으시면 돼요. 그래요. 양도 및 취득시 이게 전부예요. 봐요. 책에 그 많던 걸 이 표 한 장으로 딱 끝내버리잖아요. 그다음 이제 비과세로 가봐요. 비과세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비과세는 예외 규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서는 예외로 시험 문제를 내려면 단서 조항을 엄청나게 많은 단서를 주어줘야 돼요.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큰 흐름만 잡으시고 너무 구체적으로 안 들어가셔도 돼요. 이제 1세대라는 것은, 여기서 세대라는 것은 내 집에서, 우리 집에서 살고 있는 가족. 그러면 돼요.
지금 현재 우리 집에서 나하고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다. 그럼 나하고 같이 살고 있는 가족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 누군가요? 아, 배우자라시네. 마음에 안 들어도 배우자라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배우자 말고 또 자녀. 자녀들 있잖아요. 또 부모. 근데 여기 부모 중에 장인 장모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장인 장모는 부모다 남이다? 부모예요. 부모니까 장인 장모도 들어가요. 그럼 처남 처제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요. 처남 처제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요? 다 들어가. 이제 어떻게든지 가족 속에 가족에다가 많이 넣을수록 유리하다, 적게 넣을수록 유리하다. 그렇죠. 정부 입장에서는 많이 넣어놔야 고기가 잡히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집 있는 사람이 더 있으니까 세금을 물려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이 가족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요. 나와 배우자 관계만 따지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꼭 알아두기 내용 봐보세요. 배우자는 언제나 동일 세대입니다. 그럼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했다. 부부가 따로따로 세대를 구성했을 때는 각각의 세대로 봐라, 동일 세대로 봐라. 동일 세대로 잡아라. 거주자와 배우자가 별거하고 있어요. 부부가 별거하고 있으면 각각의 세대로 잡아라, 동일 세대로 잡아라. 그래도 동일 세대로 잡아라. 부부가 이혼해버렸어요. 그럼 이혼했으니까 동일 세대다, 각각의 세대다? 각각의 세대다. 이혼했으니까 남이니까. 이혼하면 남이 되는 거 아신가 모른가요? 알죠? 말 안 해도 알겠죠? 도장 하나 찍으면 남이 되는 세상. 그래서 님에다가 도장 찍은데 이혼했다는 소리예요. 그 소리가, 그 노래가. 서로 도장 하나 찍어버렸으니까 이제 이혼해서 남 돼버렸어요. 남이 됐으니까 이제 각각의 세대죠. 그런데 허위로 이혼해놓고 법률상은 이혼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는 이혼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럼 너희들은 동일 세대로 보겠다. 이 정도. 여기서는 이 정도만 하는데 그중에서도 여기 두 개 이걸 위주로 많이 내요. 이걸 위주로. 그래서 부부가 각각 세대를 구성하거나 별거하고 있어도 동일 세대로 본다. 이제 두 번째요. 두 번째는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냥 체크할 필요도 없어요. 배우자가 꼭 있어야만 세대 구성이 되는가요? 없어도 되는가요? 그러면 결혼 안 한 사람도 비과세는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나이가 몇 세가 넘으면 30살 넘어야 돼요. 30살 안 넘었을 때는 일단은 소득이 있어야 돼요. 소득이 몇 프로 이상? 40% 이상. 그런데 결혼 한번 했다가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배우자와 이혼했을 때는 다시 세대 구성 인정해 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이거 필요 없어요. 이런 거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런 것들은.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주택으로 가네요. 여기서 주택은 재산세에서 배웠던 주택 개념을 잘 생각하세요. 주택이라는 것은 위에 건물만 주택으로 잡아라, 밑에 있는 땅도 주택으로 잡아라. 그렇죠. 위에 건물하고 토지하고를 하나로 묶어서 주택으로 잡는데, 그러면 주택은 여기서 중요한 게 주택은 무한정 비과세를 해주겠는가요? 한도까지만 해주겠는가? 한도까지만. 어느 범위?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요.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집이 있어요. 똑같은 집이 있다고 봐요. 이렇게. 근데 이 집은 이만큼 땅, 이 집은 이렇게. 그 이 땅 전부 다 비과세 해주면 형평이 맞는가 안 맞겠는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만 비과세를 해줘야지 턱없이 전부를 비과세 해주면 땅 엄청 늘려버리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나올 때 토지는 한도 없이 비과세다. 그럼 틀린 거예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주택 정착 면적의 대략 얼마까지만 비과세예요. 이렇게 나와요. 도시 안에 있으면 몇 배? 밖에 있으면 10배. 올해는 그렇게만 보세요. 내년부터 바뀌어요. 그럼 거기에 주의사항에 부수 토지는 도시 지역에 있으면 5배, 밖에 있으면 10배. 아니에요. 오늘 배울 때 앞에서 10배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재산세잖아요. 왜 재산세를 왜 여기다 붙이려고 그러세요?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 왜 그렇게 틀리대요? 법이 다르잖아요. 재산세에서는 주택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으면 무조건 바닥에 몇 배? 10배. 양도소득세에서는 비과세를 적용할 때 도시 안에 있으면 주택 정착 면적의 몇 배까지만? 5배. 밖에 있으면 10배까지 비과세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주택의 판정으로 가보죠.
주택을 판정할 때 먼저 매수자의 등기 지연으로 공부상 2주택이 됐어요. 그럼 매수자의 등기 지연으로 매수자가 등기를 안 해버렸네. 그런데 팔기는 팔았지만 그 집을 구입해 간 사람이 등기를 하지 않아가지고 서류상 2주택이 됐을 때는 내가 이 집을 팔았다는 사실이 뭔만 확인되면 확인 양도 사실만 확인이 되면 나는 그 집이 내 집이다 남의 집이다. 그러면 남의 집이다. 이 말은 양도소득세는 공부상에 따라서 판단해라 사실에 따라서 판단해라. 그렇죠. 사실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도 앞에서 우리 세금 신고할 때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다 팔았을 때는 그중에 한 사람만 세금 내라 각자 내라. 각자. 그럼 해석했잖아요. 하나의 집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다 양도했으니까 그때는 소유권이 한 사람만 소유권이다 각자 소유권이다. 각자대로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한 페이지 넘겨봐요. 3번에 다가구. 이거 조심하셔야 돼. 이제 다가구는 하나의 매매 단위로 움직이면 한 집 단독 주택입니다. 각각의 매매 단위로 움직이면은 각각의 주택입니다. 하나의 매매 단위로 움직이니까 집은 몇 개다? 하나. 각각으로 움직이면 각각. 여러 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문제 풀 때 하나로 움직였는가 각각으로 움직였는가 그 지문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로 움직이면 한 집, 각각으로 움직이면 각각 집 이렇게 보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 내려보세요. 1세대 1주택가 딸린 토지를 땅만 띄어서 팔아먹었어요. 그럼 토지만 따로 분할해서 팔았으니까 이 경우는 주택의 땅으로 해석해라 그냥 땅으로 해석해라. 그냥 땅. 토지만 띄어버렸으니까 주택의 땅이 아니라 토지만의 양도로 봐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아요. 비과세 못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이거네요. 오늘 하루에 여러 개 집을 동시에 양도했을 때 양도한 주택의 순서를 잡을 때요. 먼저 팔고 나중에 팔고의 순서를 정할 때는 누가 알아서 정하고? 거주자, 납세자 본인이 알아서 정하는 거예요. 납세자가 판단합니다. 자기가 알아서 먼저 팔고 나중에 팔고는 거주자가 알아서 선택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가면 돼요. 이제 양가로 3번으로 가보죠. 여기서는 그 1번 같은 경우에 방가로 1번은 그냥 참고용으로만 가볍게 보세요. 집이 하나 있는 사람이 집 한 채 가진 사람이 새로운 집을 또 샀어. 그럼 집 한 채 가진 사람이 새 집을 살 때는 몇 년 지난 다음에 새 집을 사야 되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새 집을 사고 새 집 사고 옛날 집을 몇 년 안에 팔고 3년 안에 팔고 옛날 집이나 지금 집이나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 몇 년 안에 팔고 1년. 또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 새 집으로 몇 년 안에 이사 들어가야 되고 1년 안에 이사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끝. 그다음 이제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됐을 때는 일반 주택을 가진 사람이 상속을 받아서 집이 2개가 됐을 때는 둘 중에 누구를 먼저 팔아야 특혜를 받는다? 그렇죠. 여기에요. 일반 주택을 먼저 팔면 1주택으로 잡아라, 2주택으로 잡아라. 1주택의 양도로 봐서 그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입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팔았을 때는 2주택 중에서 그 중에 1주택의 양도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일반 주택을 먼저 그러면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걸로 보는 일반 주택을 먼저 팔아야 주택 한 개만 가진 걸로 봐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이제 직계 존속의 동거봉양. 여기서는 동거봉양 그러면 나이를 얼른 생각하세요. 양도소득세에서는 몇 세 이상의 부모를 60세 이상의 부모를 모셨을 때는 합치고 나서 몇 년 안에 팔면 10년 안에 팔면. 근데 결혼했을 때는 몇 년 안에 팔면 되고 5년 안에 파시면 돼요. 그런데 방가로 5번 이게 약간 헷갈릴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수도권에 살면서
이제 지방에 수도권 밖으로 발령이 났다고, 예를 들어 직장 발령이 났다고 봐요. 그럼 수도권 밖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면 수도권 밖에 내려가서 내가 임시로 살 수 있는 집을 하나 구입을 했더라도 수도권에 있는 집은 비과세 특혜를 줘야 되는가 안 줘야 되는가? 줘야죠. 비과세 특혜를 줘야 돼요. 그런데 잠깐 수도권 밖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수도권으로 다시 돌아와 버렸어요. 돌아왔더라도 수도권에 있는 집을 특혜를 줘라, 수도권 밖에 있는 집을 특혜 줘라. 수도권에 있는 집, 밖에 있는 거 아니에요. 수도권에 있는 집을 팔아야 비과세인데 다시 돌아오고 나서 몇 년 안에 팔았을 때만 특혜를 준다. 3년. 이건 또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됐다 이 말은 수도권 밖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나서 3년 안에 수도권 밖에 있는 집을 판다, 일반 주택을 판다. 일반 주택을 팔아야만 3년 안에 수도권에 있었던 그 일반 집을 팔면 비과세 특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것도 그냥 이쪽은 문제 나오면 어렵지 않고 지문만 길어요. 그러니까 연도라든지 나이라든지 이런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는. 그다음에 2년 보유기간. 이제 여기가 올해 법 개정된 것 중에 제일 중요하게 개정된 거예요. 이제 보유기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몇 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고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돼요. 2년 이상을 보유해야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줄 가로를 봐보세요.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경우와 조정 대상이 아니었을 때로 구분해 볼게요.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면 2년 보유도 해야 되고 그 보유 기간 중에 들어가서 몇 년도 살아야 되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그런데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을 때는 2년 보유만 하면 되고 거주 기간은 충족하지 않아도 돼요. 2년 거주 안 해도 돼요. 내가 오늘 집을 살 때, 내가 집을 구입할 때 오늘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샀을 때는 나중에 그 집을 팔아먹을 때 그 집에 들어가서 2년을 살아야 비과세다, 안 살아도 비과세다.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 집을 살 때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어요. 근데 나중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였을 때는 2년을 살아야 비과세다, 안 살아도 비과세다. 안 살아도 비과세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어느 시점을 본다. 그렇죠. 여기 양도당시가 아니에요.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동그라미 2번이 올해부터 신설된 거예요. 집을 여러 개 가진 사람이 이번 연도에 다른 집을 다 팔아버리고 나머지 하나만 남았을 때는 그 보유기간은 당초 취득일로부터 계산해라, 1주택이 된 날로부터 계산해라. 그렇죠.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 보유를 해야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소실, 노후, 무너짐, 이걸 보죠. 이제 불타버렸네요. 내 집이 불타가지고 멸실이 돼버렸어요. 내가 집을 하나 구입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중간에 내 집이 불타가지고 멸실이 돼버리면 멸실되고 재건축 공사하고 있는 이 공사 중에는 집이 있는 걸로 본다? 없는 걸로 본다? 없는 걸로 보니까 공사기간은 보유기간에 들어가지 않는다. 만약에 내 집이 우리 아파트가 재개발, 재건축이 들어갔는데 이름을 봤더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서 이 말은 우리 아파트가 재건축이 들어가면 나는 재건축 공사가 되고 있는 도중에는 집 없는 걸로 본다? 있는 걸로 본다? 그때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도 보유기간에 들어간다 이렇게 봐요. 이 정도는 참고만 하셔도 돼 이런 것들은요. 그 다음에 이제 방가로 3번은 놓치면 안 돼요. 방가로 3번은 정확히 해야 돼요. 건설 임대주택은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그 집에 들어가서 몇 년을 살았더라면 5년만 살면 2년 보유를 또 채운다, 안 채워도 된다? 안 채워도 된다.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했을 때는 이게 수용이란 이야기예요. 내 집 하나를 가진 사람이 수용을 당했을 때는 보유기간, 거주기간 묻지 말고 비과세다. 해외 이주, 나 버리고 외국 갔을 때는 외국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라겠죠. 그럼 몇 년 이내에 팔아야만? 2년 이내에 팔아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근데 부득이한 사유로 우리나라에서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을 때는 지금 몇 년 살고 이사를 가야 되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이사를 가면 2년 보유 묻지 말고 비과세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의할 게 부득이한 사유 속에는 사업상 형편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근무상 형편, 직장 때문에 옮기는 건 인정이 되지만 사업체 옮기는 건 절대로 안 돼요. 이제 고가주택으로 가보죠. 작년에는 고가주택 지문이 여기서 2줄이 나왔는데 그 줄 중에 하나가 정답이었어요. 이제 고가주택은 이제 먼저 앞에서 배운 거 가보죠. 취득세. 취득세에서는 3, 3일을 초과하고 9억을 초과하면 사치성의 고급주택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취득했을 때 취득 당시에 실거래가다 시가 표준액이다. 시가 표준액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네, 주택 임대소득도 9억 초과인데 주택 임대소득은 여기는 기준시가. 기준시가로 9억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입니다. 그럼 양도소득세에서는 실지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합니다. 작년 시험 문제 어떻게 냈냐면 여기를 실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고가주택이랍니다. 그게 오답이었어요. 그럼 혹시 올해는 조금 더 복잡하게 자, 기준시가에서 여기서 기준시가라는 것은 주택 임대소득에서 기준시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기준시가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다. 그것도 아시네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시점에서의 기준시가로 판단하는 거예요. 개시일이 아니에요. 시작점이 아니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은 고가주택이라 해서 9억 초과된 집을 임대하고 월 임대료를 받으며 과세다 비과세다? 9억 초과니까 과세. 여기도 양도소득세도 9억 초과니까 과세. 똑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실지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고가주택이라 합니다. 그럼 반가로 2번 내려가 보세요. 고가주택에 해당이 되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비과세를 인정해 주겠다 안 해주겠다? 안 해준다. 비과세 인정 안 되는데 여기서 안 된다는 이야기는 전체가 안 된다, 초과분만 안 된다. 초과분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양도소득세에서 9억 초과분을 따져봐라 그러면 전체 양도가액분에 양도가액에서 얼마를 빼버려라? 9억을 빼라. 이게 바로 양도소득세 비율이에요. 이게 9억 초과분의 비율이란 이걸 알아야 계산 문제 풀 수 있고 이론 문제도 풀 수 있어요.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에서 9억을 뺀 나머지를 고가주택 비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고가주택까지 해서 이제 비과세가 끝나요. 그럼 이제 5번에 양도소득세 이제 계산 구조로 한번 가봐요.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에서는 여기 그 5번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는 한 2문제 정도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주신 게 좋아요. 여기는 좀 복잡한데 시험 문제 많이 내요, 여기가. 작년에는 이 식에서 여기에서 한 줄이 나왔어요. 이 식에서 한 줄 나왔는데 그 한 줄은 정답이었어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차익.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면 양도소득금액.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를 빼면 과세표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 이렇게 계산돼요. 이 순서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양도가액을 이걸 총수입 금액으로 바꿔서 말할 수도 있어요.
네, 취득 가액과 필요 경비를 퉁쳐서 필요 경비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양도 차익, 소득 금액, 과세 표준 어떻게 구하는지 구하는 식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양도 가액과 취득 가격을 이걸 계산할 때는 이 세금을 계산할 때는 기준시가로 계산해라, 실거래가로 계산해라. 실거래가가 원칙이에요. 실거래가가 있으면 실거래가로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되면 추계 방법으로 가는데 네모 박스를 봐보세요. 이제 실질 거래 가액이 확인되지 않았을 때는 이제 양도 가액은 실거래가로 가고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되면은 매매 사례가액, 그것도 안 되면 감정가액, 그래도 안 되면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합니다. 그럼 양도 가액을 실거래가로 하면 취득 가액도 당연히 실지 취득 가격으로 가는데 만약에 실지 취득 가격 확인이 안 되면은 첫 번째로 매매 사례가액, 그것도 안 되면 감정가액, 그것도 안 되면 환산 취득가액, 그것도 안 되면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겠습니다. 순서 정확히 해야 돼요. 이 순서를 정확히 익혀야 돼요. 매감, 환기하고 순서를 정확히 해야 돼요. 순서가 뒤집어지면 안 돼, 이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양도 가액을 매매 사례 가액이나 감정 가액으로 하더라도요. 매매 사례 가액이나 감정 가액으로 했더라도 양도 가액을 무엇으로 계산한 것과 동일하게 봐주니까. 그렇죠. 실지 양도 가액으로 인정이 되니까 취득 가격은 1번이 실지 취득 가격으로 가고 확인 안 되면 매매 사례, 안 되면 감정, 안 되면 환산 취득가액, 그것도 안 되면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양도 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면 취득 가액도 당연히 기준시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양도 가액을 뭘로 적용했는가에 따라서 취득 가격이 정해지는 거예요. 문제 뒤집어서 취득 가격을 이걸로 했으니까 양도 가액도 이렇게 해라. 그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먼저 취득 가격이 아니라 양도 가액을 실거래가로 하면 취득 가액도 실거래가, 양도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면 취득 가액도 기준시가. 만약에 양도 가액을 매매 사례 가액을 적용하면 취득 가액은 실제 취득 가격, 실제 취득 가격이 있어도 매매 사례 가액을 우선 적용합니다. 그럼 그거 X, 그건 틀렸어요. 그러셔야 돼요. 이제 여기까지 해놓으세요.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양가로 이번에 실제 양도 가액 여기서부터 아마 끝에까지가 이제 한 번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한 번 딱 정리하면 끝날 것도 같아요. 한 번 정리하시면. 그래서 한 5시 정도 되면 이제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마지막 1시간은 마지막으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가니까 지금까지 했던 양도소득세 첫 시간 했던 내용 중에서 한 2문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마지막 하는 게 한 3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뒤쪽이 실무니까. 앞에는 배경 설명이고 지금부터는 이제 완전 양도소득세 실전에 가서 우리가 상담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쪽 뒤쪽에서 우리 시험 문제는 좀 많이 나와요. 뒤쪽에서 앞에보다는 뒤가 많이 나오니까 지금 다시 이제 그 동영상 듣고 있는 분이나 유튜브 들으시면 마지막까지 1시간 남았으니까 1시간 동안 꼭 그 참고 들으셔야 돼요. 아니에요. 저는요 이제 더 이상 못 하겠어요. 저는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11월 8일 날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1시간을 참으셔야 돼요. 1시간 안 참고 11월 8일에 다시 학원에 올지 안 올 것 같으면 지금부터 1시간 동안만 꾹 참고 잘 따라오시기 바라네요. 예, 잠시 쉬었다 진행하죠.